김수민의 뉴스 밑장 거대한 바둑판.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의 슈퍼 떡밥이 돌아왔습니다. 신공항. 이놈의 신공항 진짜 언제까지 갈 것인지 모르겠는데, 신공항, 저는 뭐 2000년대 이럴 때는 공항 이런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 심지어 2010년에 제가 지방의원 시작할 때도 공항, 개발 이런 이슈에는 관심이 깊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 때도 신공항은 이슈가 됐죠, 2010년에. 하지만 저는 최저 지도자, 기초의원 선거에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기초의원한테 주민들이 신공항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법이 잘 없습니다. 근데 선거 끝나고 제가 당선되고 나서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역사회가 신공항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거의 옛날에 시골에 정월대보름 이럴 때 보면 양쪽 마을의 청소년들이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뭘 하느냐? 패싸움을 하죠. 마치 그것처럼 TK와 PK 간의 패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TK는 밀양에다가 지어야 된다. 밀양은 경남입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에다가 허브공항을 지을 확률은 별로 없죠. 서울에서 가급적 떨어져 있는 곳에 짓다 보니까. 그렇다면 부지는 부산이나 경남 쪽인데 그 중에서는 대구 경북과 가까운 밀양에다가 지어야 된다. 이게 대구 경북 정치권 대다수의 의견이었고요. 부산에서는 요즘 얘기 나오고 있는 가덕도였습니다. 부산 가덕도 대 밀양 이 구도였는데, 제가 하루는 누가 서명을 받으러 돌아다녔는데 서명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싫어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내용을 잘 몰랐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나름대로. 밀양, 가덕도 둘 중에서 신공항을 어디에 짓는 게 맞는가. 내가 대구 경북 사람이라고 해서 밀양에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국가적 관점 그리고 보편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조사나 나름대로의 공부를 해봤어요. 그리고 뜻밖의 DC 인사이드의 어느 갤러리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거기에 들어가서 읽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리고 주변에 좀 알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고 다녔는데, 제 결론은 뭐였냐면 신공항을 안 짓는 게 낫다는 거였습니다. 이거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짓는다고 한다면 밀양보다는 가덕도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간덩이가 부었다는 것입니다. 지역 정치인이 온 지역이 단합해서 달려드는 듯한 이슈에서 딴소리를 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었던 진보신당 후보도 밀양 공항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 때. 이거는 거의 당을 떠나서 그 지역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스르기 힘들어하는 이슈거든요.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신공항 문제는 제가 기초의원 시작할 때쯤에 결론이 나버려서 제가 더 이상 어떤 반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할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그 이듬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는 게 있습니다. 충청도에 만들기로 했던 그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분산해서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정치권에서 나왔던 얘기고, 그러면서 GUD 공동행동이 뜹니다. GUD가 뭐냐? 구미, 울산, 대구예요. 이쪽에서 충청도로 다 갖고 가지 말고 우리가 조금 떼가자.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온 구미시 안에 블랙카드 붙고, 어떤 전직 지방의원은 집회에 가가지고 삭발하고 혈서도 썼나? 아카진키 발라서 썼나? 하여튼 혈서는 잘 모르겠고 삭발한 건 맞아요. 그 양반이 한동안 머리가 짧게 다녔거든요. 자, 그때 저의 의견은 뭐였느냐? 하루는 이제 의원들끼리 현장 방문 같은 걸 하는데, 그때 마침 담당 부서가 과학경제과라는 부서였어요. 그 부서가 원래 현장 방문 목적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만 마침 거대 현안이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과학벨트 얘기를 합니다.
담당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요. 그때 어떤 제 동료 의원이 손을 들고 과학벨트는 충청도에 원한대로 충청도에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민주노동당 출신입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발언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충청도에도 설치하면 안 된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이 지금 옛날에 무슨 2세대, 1세대 그 과학 개발할 때 했던 그 마인드다. 이게 무슨 과학기술진흥이냐? 이건 충청도에서도 하면 안 된다. 저도 나름 공부를 해보니까 그쪽으로 결론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마침 이 문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과학기술 운동가에게 제가 연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한테 제가 여쭈었더니 그분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분은 충청도에다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론을 공식적으로는 피력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나도 지역사회에서 먹고 살려니까 충청도에 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안 하는 게 맞다.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의 옳고 그름 이런 걸 떠나서 너무 설명이 길었나? 김수민이 어떤 인간이냐라고 했을 때 온 지역사회가 달려갈 때에 노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다. 사실은 과학 비즈니스 벨트나 밀양신공항이나 박정희에 대한 찬성보다 더 높을 거예요.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과학 벨트는 유치해야 되고 밀양에 신공항 지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일부는. 그런데도 저는 노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김수민 새끼 뭐 이거 요즘에는 좀 잠잠한데 제가 이제 민주당 쪽 졸라 까대니까 예전에 걸핏하면 안 되는 새끼들이 뭐 역시 대구 경북 출신이다 이지랄 같잖아요. 야, 대구 경북에서 밀양신공항이랑 과학 비즈니스 벨트 정면으로 대놓고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 흔치 않습니다. 시민운동가들은 있지. 정치인 중에 제도권 정치인 중에는 그 당시에 저 말고는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굉장히 웃기게 끝납니다. 구미시가 막 그 플래카드 이런 거 그 구미시에서 단 것도 있거든요. 예비비 써가면서 어떻게 됐느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뭐 심사를 받고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졌느냐? 그게 아니라 구미공단의 해당 입지가 면적 기준이 안 된답니다. 땅도 없는 주제에 까불다가 박살난 거예요. 결국엔 내 자랑이네. 김수민은 강 크다. 그 다음에 지역 이기주의 같은 거 없다. 이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사실 가덕도냐, 김해공항 확장이냐, 밀양이냐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 월성 1호기랑 비슷한 건데 월성 1호기도 경제성이 없는 걸로 낮은 걸로 판명 났으니까 닫아야 한다. 이게 현 정부의 흐름이었고 국민의힘 쪽은 경제성이 높은 건데 니네가 낮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원전을 가동시켜야 된다. 이 입장이잖아요. 저 두 개 다 틀렸다는 거예요. 경제성만 보고 판단하냐고. 이 얘기를 민주당이 뒤늦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솔직하지 못한 거죠. 감사원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죠. 정면 돌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기준을 잡는 거는 과학 논리라든지 기술성, 경제성 스스로가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고. 다 인간이 하는 일이고 사회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근데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왜 프랑스 쪽에 프랑스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인가요? 거기에 맡겨가지고 결과를 도출한 게 2016년에 신공항 결과예요.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가덕도, 밀양 다 부적절. 김해공항 확장해라. 이거였습니다. 그게 처음이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0년에 이명박 정부 때 결국 유치전을 벌이다가 밀양, 가덕도 둘 다 아니다.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정답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을 쉽게 찾았냐고요. 어렵사리 찾았습니다. 어렵사리. 그리고 그 결과가 내려진 다음에 반항했냐고 한쪽에서. 뭐 푸념은 나오죠. 푸념은 나오지만 잠시뿐이라고요. 그러면 그게 두 개 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한나라당 정부 때 결정이 된 건데 그때 민주당 저항했냐고.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뒤집어 엎겠다. 이렇게 되면 검증을 아무리 해도 저거 저래봤자 또 뒤집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결과가 나온 것을 다시는 뒤집을 수 없다.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뒤집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고 나중에 그 실수를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됐지만 잘못하니까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사후에 뒤집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뒤집으면 이번에 그러면 정말 이번에야말로 작정하고 제대로 합의하자라고 한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도출한들 또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신공항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이슈에 대해서도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권 바뀔 때마다 이 짓거리를 되풀이해 줘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걸 감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고 있는데 이번에 총리실 산하에 설치했던 검증위원회는 경제성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는 게 취지였어요. 경제성을 날리고 비용 대비 분석 이거 말고 기술적인 것만, 과학적인 것만 검증하겠다 이거였어요.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뭡니까? 산을 깎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쪽 산에 걸리면서 비행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보고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어째저째 뭐 좀 깁니다. 이거 제가 다 설명하진 않을게요. 법제처에 뭐 유권 해석을 의뢰해서 어떤 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의하면 이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거기에 따르자면 산을 깎지 않는 경우에는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근데 협의 안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산을 깎는 경우에는 기본 계획안에다가 넣어야 된다. 그 내용을. 이겁니다. 근데 기본 계획안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나오지도 않은 기본 계획안을 두고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본 계획안에 넣으면 되잖아, 나중에. 그리고 기본 계획안이 설령 나왔다 한들 그것도 고칠 수도 있어요. 기본 계획안은 기본에서 시작할 때에 버전 1.0에 불과한 겁니다. 나중에 수정할 수 있어요. 부산시하고 협의해야 된다? 기본 계획안 내고 나서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뭘 판단한 거냐 도대체 검증위원회는. 그 절차에 대한 부분만 판단한 거예요. 그 산악이 위험하다 아니다 이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도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발표했어요.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검증위에서 밝힌 게 24시간 관문공항으로서 부적절하다요. 아니 24시간 관문공항으로 돌려야 됩니까 반드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24시간 신공항이야. 24시간 공항이 아닙니다. 참고로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공항을 지을 거냐 말 거냐를 두고 16년 동안 토론했습니다. 공항을 짓는데 16년이 걸린 게 아니라 지을 거냐 말 거냐를 두고 16년 동안 토론한 거예요. 그게 독일입니다. 김해공항은 수요가 이거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리고 검증위 보고서에도 보면 국토부가 했었던 수요 예측이 틀린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또 24시간 관문공항으로서 부적절하다라고 해놓고는 수요가 떨어져서 24시간으로 돌리고 싶어도 안 돌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검증위도 분명하게 판단 안 한 겁니다. 난 왜 도대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고 빠지던가. 한술 더 뜨는 거, 한술만 더 떴나? 한 대박을 더 뜨고 있는 게 민주당이에요. 이야, 김해공항은 역시 부적절.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보완하면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도 신공항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길을 열어놓은 게 검증위 결론이에요. 자, 지금 그 검증위가 자신 있게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여권의 들뜬 반응에 대해서 언짢은 기색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 잘못되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적폐청산처럼 수사할 거 아닙니까? 다음 정권에서. 그때 불려나가겠죠? 처벌 받고 싶을까요? 수사도 받기 싫을걸? 자기가 사실 검증위원회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확실히 해두는 거예요. 야, 우리는 김해공항 하지 말아야 된다고는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내려진 결정을 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지금 엎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엎을 거면 정말 치밀하게 검증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에선 다시 밀양 신공항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김해공항이 부적합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대. 뭐 이런 식의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김해공항 아직까지 선택지에서 살아있는 것이고 가덕도 얘기하려면 밀양까지 같이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4년 전에 프랑스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서 그때는 이제 비용 대비 분석이라든지 경제성 평가를 많이 했죠. 그때 결론은 순위를 정했을 때 김해공항 확장이 1위, 2위가 밀양신공항이었습니다. 3위가 부산 가덕도였고요.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저는 차라리 2위가 부산 가덕도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죠? 가덕도는 섬이라서 그 매립해야 되고 또 기상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무리가 있고, 밀양은 공항 만들기 위해서 산을 수십 개를 밀어야 돼요. 두 가지 차이가 있고, 저는 결정적으로는 둘 다 지형지물에서는 경상도 말로 파이다. 파이다 아세요? 파이다. 안 좋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위치로 봤을 때 밀양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밀양은 부적합하다. 밀양이란 위치는 너무 어정쩡하다. TK와 PK 간의 조율일 뿐이지 대한민국 국토 사용을 놓고 봤을 때 굳이 신공항이 필요하면 부산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프랑스 업체는, 전문가들은 가덕도를 3등 꼴찌로 해놨단 거죠. 그런 적이 있는 거면 분명히 어떤 객관적인 나름대로 중립적인 과정을 최대한 세워놓은 게 그거였어요. 박근혜가 지가 결정한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가덕도가 3등이었는데 가덕도로 다시 추진하려면 밀양도 도마 위에 다시 올라오는 게 정석인 거죠. 이거 다 감당할 수 있냐고 민주당이. 지금 그럴 자세가 아니에요. 야, 밀양까지 다 해가지고 다 같이 해보자 이러고 있어요 지금. 물론 한 가지 이유는 있죠. 대구 신공항, TK 신공항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야, TK 신공항이 있으면 됐잖아, 밀양까지 해야겠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TK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 및 가덕도 밀양 백지화를 전제로 하고 깔고 시작한 거거든요. TK 공항 논의도. 이게 전체 그림 다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덕도는 가덕도대로 TK 신공항대로 추진한다 했을 때 TK 신공항은 지역사회에서 비용을 대는 거거든요. 정부에다가 대달라고 할 겁니다. 야, 차별하냐? 우리도 대줘. 그리고 이것까지는 가덕도를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정권이 거부를 못해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나랏돈 쓸 겁니까? 아니, 필요하면 나랏돈 줄 수 있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갖다 떼붙이기로. 덕지덕지, 이게 뭡니까? 모든 게 다 덕지덕지야. 부동산 정책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에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자체가 틀렸느냐? 그것 때문에 분명히 전세 대란의 원인을 촉발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자체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제도는 있어야 돼요. 근데 시기와 조건이 맞느냐, 그리고 정책의 선후가 맞느냐, 이겁니다. 부동산 정책부터 해서 지금 다 덕지덕지예요. 최저임금 보세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했던 것 중에 그나마 내세울 만한 거, 결과가 있는 게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덕지덕지 붙이다가 한번 쫙 올렸다가 여론도 괜찮고 하니까 올렸다가 자영업자나 자본 쪽에 반발이 심하니까 그 다음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 풀어버렸죠. 그러니까 제조업 노동자들 임금이 줄어든 거예요. 임금 인상 기대 효과에서 실제 임금 인상이 그보다 더 작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임금 자체가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명목 임금 자체가. 이게 뭡니까? 정책을 덕지덕지해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공항 갖고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도. 그 대표적인 망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노무현 공항. 노무현 공항 얘기가 나옵니다. 이럴 때 인간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드골 공항이 있지 않느냐, 프랑스에. 그 좋은 거예요? 드골 공항이? 정치적 지도자들은 명함이 있고 호불호가 있어요. 김연아가 아니라고. 김연아에 대해서도 불호가 있겠죠.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그 불호를 공식화할 수는 없다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선수로서의 자세가 글러먹었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예술인이나 심지어 예술인은 좌파 성향이든 우파 성향이든 그 사람 예술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사회적으로 다수가 인정을 하면 나머지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술인, 스포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비정치적 영역에서 이름난 사람들 이름을 딸 수는 있겠죠. 저는 그것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한 사람 이름을 붙이냐고. 그거는 무슨 거리 이런 거 조성할 때 뉴스미장 패널이었던 이창원 씨가 주도했었던 김광석 거리 이런 거 할 때나 붙이는 거죠. 정해진 장소에, 한정된 장소에. 노무현 공항이 뭐냐고. 신공항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건 맞습니다. 그럼 노무현 공항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국의 비행기 누가 제일 먼저 띄웠냐 해가지고 비행기를 기준으로 하자 이래갖고 뭐 이승만 공항 이지랄 할 수도 있겠네. 뭐냐고 이게. 노무현 공항이라는 것은 부산 경남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전통적 텃밭에다가 우리가 민주당이 깃발을 꽂았다. 씨발놈들아 우리가 정복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헤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능 자체가 마비된 집단이 되고 있는 게 현재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전철을 밟는 겁니다. 제가 구미 사람으로서 증언할 수 있어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또 만났던 지역 이슈 하나가 KTX역이었어요. 구미는 원래 여기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여기 있었어요. 구미는. 지금도 있죠 당연히. 근데 여기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김천 괄로 열고 구미 괄로 닫고 역입니다. 이 역 명칭을 갖고 구미시와 김천시가 엄청나게 싸우고 있던 시점이 제가 의원이 됐던 시점이에요. 근데 골 때리는 거는 이거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혁신도시예요. 혁신도시를 뭐 진주에 하고 어디지? 전주였나? 또 김천에 하고 이게 띄엄띄엄 하면 뭐 하냐고 혁신도시를. 안 그래도 혁신도시는 공기업이 가는 거잖아요. 사실 도시가 발전을 하려면 공기업만 있어서 되겠어요? 사기업도 있고 예술도 있고 상업도 있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공기업은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옮겨보자. 이것부터라도 해보자라고 시조가 된 게 혁신도시죠. 근데 혁신도시 해서 어떻게 됐죠? 그 지역이 뭐 특별히 발달했습니까? 수도권 인구가 분산이 됐나요? 안 됩니다.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려면 비수도권 중에 수도권에게 한번 겨뤄볼 수 있는 지역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지역에다가 산업, 공기업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몰빵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물론이고 여러 다른 정부들도 국토 균형 발전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여기저기 조금씩 떨궈주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야 다른 지역에서 반발을 안 하니까요. 그거는 역대 정부의 애로사항을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요. 정치라는 게 쉽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결과가 벌어졌느냐. 자, 분권 균형 발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도시를 조금 잘라내가지고 허벌판에다가 뚝 던집니다. 할 거면 대구에다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는. 김천이 아니라. 아니면 하다못해 구미나 김천에 원래 인구가 어느 정도 모여있는 지역에 하든가. 이게 훨씬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생태적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에 땅의 면적이 10이고 사람의 인구가 1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만큼의 땅에 한 명씩 1만큼 사는 게 좋은 건가요? 그게 공평하고 평등한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지역에는 텅텅 비어있는 데도 있고 어떤 지역에는 사람이 모여 사는 데도 있고 이런 겁니다. 이게 조화롭게 있는 거지 그냥 편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혁신도시는 뭐였죠? 김천 혁신도시는 그냥 허벌판에다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역도 허벌판에 생겼죠. 지금은 주변에 상가가 있습니다만 그런 걸 왜 만드냐고요. 그러면서 역을 거기다 만들어요. 말이 김천 구미역이지 김천입니다. 거기는. 김천과 구미 사이? 구미도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있잖아요. 구미의 서쪽에서 더 가서 있는 게 김천 혁신도시예요. 그러면 구미 동쪽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택시 타면 4만 원 나옵니다. 이게 뭔데? 사실 구미 공단은 동쪽으로 있거든요. 이거 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근데 김천 구미 KTX역 때문에 구미에 KTX가 정차를 안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더 문제지. 그 이름을 김천역으로 하니 구미역으로 하니 문제가 아니라 구미역에 서는 KTX가 없어졌어요. 그 전에 있었거든. KTX 개통할 때 구미역에 당연히 섰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구미 지역 국회의원 김태환 씨라고 이 양반이 술을 먹었는지 KTX 행사 때 와가지고 승차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시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기차를 발로 차고 보좌관 싸대기를 때렸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보도까지 다 됐고 두 가지가 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큰 소리를 내고 난동을 부린 건 맞습니다. 이 양반은 그 이후에도 이거 말 길어진다 안 해. 하여튼간에 그렇게 구미에 서던 KTX가 김천구미역으로 가요. 그 이름 갖고 이제 난리 피우다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 어떤 사람이 김구역으로 하자는 겁니다. 김구역으로. 김천구미 줄임말이니까. 그리고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을 같이 기리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아니 김구가 거기서 왜 나와 또. 그거는 그냥 공식 명칭이 아니라 약칭으로 구전으로 부를 때 김구역 할 수는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 구미하고 김구 선생이랑 무슨 상관이냐. 박정희역으로 하자. 이지랄 되면서 그걸로 서명운동 하러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씨발 노무현 공항으로 하자는 얘기가 그때 구미에 박정희역 타령하던 새끼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자 그런 새끼들은 왜 생겼을까요 구미에. 해이해져서 그런 거예요. 왜 해이해졌을까요? 자기네 앞마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새누리당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기 구미도 아니고 포항시장이었던 사람이 경북도지사 출마하면서 한다는 말이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만들겠다. 그러면 구미시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박정희 씨발 버스냐? 왜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러잖아요. 화성에서 연쇄 살인 사건 나면 구미에서 무슨 사건 나면 박정희 사건이네 씨발. 이게 뭘 의미합니까? 까불다가 자기 얼굴에 먹물 뒤집어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명에 손을 대려고 하고 구미는 안 그래도 박정희 로가 있어요. 박정희 로가. 그냥 특정 길거리를 표지판 붙여놓고 박정희 거리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도로명 주소에 박정희 로가 있어요. 그것도 오지랖게 길어. 아니 그 박정희 생각 근처하고 거기만 박정희 로로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해. 이거 내가 의원으로서 직권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 제가 다른 걸로 문제 제기했죠. 박정희 체육관, 구미의 시민체육관이 박정희 체육관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박정희 지지자들한테도. 구미 시민체육관이라고 이름을 정하면 반대할 사람은 없지 않냐고. 박정희 체육관이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 개 중에서 어디가 반대율이 적냐, 시민 합의도가 높은 걸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쳐먹어요. 얘네들이 대깨문의 원형이라고.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국하고 이런 애들까지 나서서 노무현 공항 얘기가 왜 나오느냐? 터 잡겠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TK처럼 우리도 PK에 터 잡겠다는 거예요. 부산시장 선거 절대 못 놓친다, 첫 번째로. 왜냐? 안 그래도 대선 주자, 지금 양대 대선 주자 누구죠? 이재명, 이낙연입니다. 이재명은 수도권이에요. 고향은 대구 경북 쪽이고 안동이죠. 이낙연은 뭡니까? 호남 아니에요. 그럼 PK 주자가 없는 거예요. 김두관 되겠어요? 그 올라간 사람이? 김경수? 어이구 어떻게 될지 몰라. 앞으로 선거에 출마 자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털을 잡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러면 지자체장이라도 잡아야 된다고. 부울경 중에 하나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신공항, 가덕도, 불씨 한번 새로 피워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틀에 박혀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산 경남 쪽이 간당간당해지면 민주당의 무게중심은 다시 수도권과 더하기 호남으로 쏠립니다. 영남 쪽의 민주당 장악력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새누리당이 자기네 집 앞마당처럼 TK를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민주당 또 그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소국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TK는 원래 새누리당 지역 중에서도 핵심 지역이에요. 부산 경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오만해져서 자, 부산 경남을 떠나서 새누리당 같은 짓을 하는 놈들은 어떻게 된다? 새누리당처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얘기, 여론조사 갖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다지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는 아니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이 42%가 나왔어요. 리얼미터입니다. 42%. 리얼미터 조사 중에서는 조국 사태 이후에 최저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여론조사의 해프닝을 그대로 보여준다.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42% 최저치 나올 정도의 일은 없었어요, 아직. 지금 뭔 일이 있었죠? 추미애? 그건 너무 어지러워, 국민들이. 일일이 시시비비 판단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국민들이 추미애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판단하려고 했다면 문재인 지지율은 이미 35% 이하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냥 돈을 돌려버린 거야, 아예. 이게 문재인 정권의 작전이죠. 민주당의 작전입니다. 고정 지지층과 그리고 그래도 민주당 쪽이 좀 깨끗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등을 돌리든 말든 상관없고 그 다음에 무당층이라든가 이쪽은 그냥 정치적 무관심 쪽으로 돌아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만 안 찍으면 되는 거거든. 딱 그 계산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 40 몇 % 이렇게 나오고 어떤 거는 지지율이 비지지보다 더 높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기관마다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42% 나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떨어지려면 더 떨어졌었어야지. 그냥 여론조사 결과 하다 보면 그 전화를 누가 받느냐 이거 다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는 복불복인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리얼미터는 뭐냐면 얘네들 맨날 실시해요. 이 사람들은. 실시하고 발표하고 어떤 거는 이제 며칠 동안 실시한 거 다 뭉쳐서 또 발표하고 이러니까 이게 리얼미터 조사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 대통령 지지율이 뭐 요동을 쳐요. 아주 그냥. 사실 요동치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 몇 %포인트는 차이가 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자꾸 분석을 하려고 해요. 자, 하다가 보면 45%일 때도 있고 하다 보면 43%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일 없어도 일주일 만에 그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2%포인트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 갖다 붙이려고 한다니까. 배가 떨어졌는데 까마귀가 날았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까마귀가 그 나뭇가지에 앉아있다가 날개짓 하면서 날아간 게 아니라 그냥 저기 보기만 해도 까마귀 때문에 배 떨어졌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 기관의 희극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42%는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지지자들이 리얼미터를 욕을 해야 된다고. 야, 이 새끼들아 여론조사 좀 그만해라. 아무튼 42%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묘하게도 42%라는 수치가 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입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이 대선 주자 1위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문항이 잘못됐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주자가 한정적이었어요. 그 조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낙연, 이재명 또 있었나? 아무튼.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국민의힘 사람은 베스트 5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이렇게 놓고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국민의힘 주자들이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표가 모여서 유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민주당은 김경수, 유시민, 조국, 추미애 또 누가 있냐 대선 주자 다 넣었어 그러면? 민주당 또 이재명, 이낙연 중심으로 추려갖고 여론조사한 거 아닙니까? 쌤쌤이지 그러면. 자꾸 지역적인 거 갖고 시비를 거는데 윤석열이 정치인도 아니고 이 사람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중도인지 중도 보수인지 강경 보수인지 중도 진보인지 몰라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될 때 밝혔던 거. 사형제는 국민 여론을 봐서 신중하게 봐가면서 하자. 약간 하나만한 답변이죠. 그 다음에 성소수자는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것은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진보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보냈었죠. 근데 이것만 봐서 정치인 윤석열 어떻게 가늠하냐고. 어느 당에서 할지도 모르는데 민주당은 아니겠죠. 그래도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윤석열이 20 몇 프로의 다자구도에서 지지율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여론조사 방법이 잘못됐느니 한국갤럽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별로 안 높게 나왔어요. 10% 조금 넘었습니다. 그거는 왜다? 그냥 단답형으로 부르라고 했답니다. 주관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뭘 의미하느냐면 윤석열을 진짜 정치인이고 대선 주자처럼 생각하는 국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때 찍는다는 겁니다. 그 선택지가 있으면 거길 찍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원래 정치하던 새끼들은. 국민의힘 주자들을 별로 안 넣었으니까 윤석열이 반사이득을 입은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그러면 1대1로 한번 붙여보지 뭐. 이런 생각
저도 해봤어요. 1대1로 붙일까? 근데 의외로 이곳은 그 친문 농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몸담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윈지 코리아 컨설팅에서 조사를 붙였습니다. 자,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상 대결 조사는 실제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어느 정도는 정확한 구도를 보여줍니다. 이 구도만 된다면 정확하다는 거죠. 이낙연 대 윤석열 붙였습니다. 이낙연 42.3%, 윤석열 42.5%, 0.2%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이 이겼습니다. 자, 정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거의 내내 1위 자리를 지켜왔던, 2위로 처지더라도 1위와 별 차이가 없었던 이낙연을 윤석열이 꺾어버렸어요. 남성 여성 지지율에서 특별히 차이가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20대 18세에서 29세에서 이낙연 38.2, 윤석열 31.2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조사는 그 외 후보라고 해서 사람 이름은 없지만 다른 후보 찍을 거면 찍어라 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을 찍으라고 강요하는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20대에서 별 차이가 안 나죠. 요거 20대 불안합니다. 20대는 민주당에서 민심 이탈이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30대로 가니까 이낙연이 49.5대 윤석열 34.5, 이낙연이 이겨요. 40대가 역시 제일 높습니다. 59%, 윤석열 29.9.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그럼 윤석열이 이렇게 30, 40대에서 졌는데 전체에서 어떻게 이낙연을 따라잡았느냐, 살짝 앞질렀느냐. 60대, 70대예요. 일단 기본 베이스로 먹고 가는 게 60대, 70대에서 60% 정도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근데 이것만 갖고 되느냐? 아니죠. 50대입니다. 여론은 결국에 20대와 50대가 판가름합니다. 지금 여론 지형은 그거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것도 20대와 50대입니다. 50대에서 윤석열이 47.4, 이낙연 44.1 나왔습니다. 50대가 민주당을 찍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180석 나온 겁니다. 50대 중반 정도에서 50대 전반과 후반이 갈라진 정도가 아니라 50대가 전반적으로 쏠렸습니다. 심지어 60대도 전반에도 민주당 지지층이 꽤 있어요. 근데 이 50대에서 윤석열이 이낙연을 꺾어버립니다. 지역으로 보죠. 호남에서는 당연히 이낙연이 이겼겠죠. 네, 호남에서 다 이겼고, 그러나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로 이낙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윤석열이 이겼습니다. 44.7대 40.8로 이겼어요. 인천, 경기는 이낙연이 48.1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충청도에서 윤석열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 관건입니다. 윤석열이 왜 이겼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윤석열 본인은 고향이 충청도가 아니지만 집안이 충청도입니다. 이회창 씨도 그랬죠. 본인이 충남 예산 출신이 아닌데 아버지 고향인 충남 예산에서 국회의원하고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을 만듭니다. 윤석열이 충청에서 이겼다는 거.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는 이낙연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5.2%밖에 안 나옵니다. 윤석열은 보기에 따라서 사람 정치인감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과거 대통령들을 괴롭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도 차라리 이낙연 찍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법해요. 근데 5.2%만 이낙연을 지지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윤석열 찍겠다고 하는 사람 7%입니다. 7%로 낮은 이유는 아마 호남 쪽을 이낙연이 더 쓸어가거나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을 확실히 묶어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의당 지지자 중에서도 16.3%가 윤석열을 택했습니다. 그 외 후보는 19.1%. 자, 그러면 이재명 대 윤석열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살짝 이겼습니다. 이재명 42.6, 윤석열 41.9, 0.7%포인트. 역시 오차 범위 내입니다. 비겼습니다. 이재명이 살짝 이겼다, 비겼다. 뭐 두 개 다 가능한 평가겠죠. 이것도 보면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세대별, 지역별, 정당 지지도 이런 거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이재명을 찍겠다고 한 사람 6.5%, 이 가상 대결에서.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 10.4%가 윤석열 찍겠다고 합니다. 이건 이재명이 이낙연보다 살짝 민주당 지지층을 건사하는 힘이 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 어쨌든 박근혜를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그거는 지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지랄을 해봤자. 그렇기 때문에 학에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 쪽에서도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윤석열 지지도가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였다가 윤석열을 지지할 정도가 되면 민주당한테 완전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게 될 겁니다. 자, 이 대결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가상 대결에서 여권 유력 주자를 여당이 아닌 어떤 사람이 떠서 가상 대결 구도에서 이렇게 따라잡아 있는 건 없었다고요. 이 부근에도 못 갔어. 이재명, 이낙연 상대방으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붙여보세요. 몇 프로나 나올지. 윤석열만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윤석열 지지도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심판입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구체적으로 인용을 하진 않을 텐데 어떤 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정치를 안 할 것이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었죠. 그 조사하고도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 대선 또 아니잖아요. 지금 대선이 2022년 3월입니다. 많이 남았어요. 집에 전화 걸려옵니다. 보여주는 거죠. 쫄지 않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현상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현상은 이런 의미에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쪽은 이념적으로 달라요. 윤석열은 진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반면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필진 중에서 5명이잖아요. 그중에 서민 교수는 요새 진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거 뭐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나머지 4명은 다 좌파들입니다. 그냥 뭐 진보라는 말로도 부족해요. 김경률 삼성이랑 싸우고 있고 진중권은 뭐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그랬지만 모두 각인 가운데서 그나마 진중권 씨 SNS에 어떤 당을 칭찬한다고 한다면 간헐적으로 국민의힘 이런 건 잘합니다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정의당이에요. 그래도 탈당해버렸지만 선거할 때도 정의당 찍었죠. 진중권 씨는. 권경의 변호사는 원래 뭐 좌파 변호사로 아는 분들은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구냐 강양구 기자. 강양구 기자는 진보정당 운동가였습니다. 제가 학교를 같이 다니는 입장에서 증언할 수 있고 녹색당 당원이기도 했었고요. 양쪽이 이념적으로는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건 뭐냐면 우리는 문바들에게 쫄지 않겠다.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이겁니다. 그리고 안 쫄아보자 한번. 윤석열 한번 밀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론조사인데 뭐. 여론조사 해가지고 대통령 결정하나? 그리고 설령 윤석열을 밀어갖고 그 여론조사 때문에 윤석열이 자꾸 떠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치더라도 그거는 사람의 운명인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까지 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윤석열 정치 안 할 거다 뭐 윤석열 때문에 국민의힘 주자들이 망했다라고 민주당이 키득거리기 전에 윤석열이 왜 거기까지 올라갔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현재 여론 지형에서 가장 유념해 해볼 만한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반대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 반이다. 반대 반인데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주변에 지지하는 사람 못 봤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냐.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개작살이 났으니까 사실 그게 개작살도 아닌데 작살 난 것처럼 돼버렸죠. 그러면 지지층이 슬 빠집니다. 시무룩해져서 빠지고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졌다. 질책성으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과대평가됐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별 말 없이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문재인 지지율과 노무현 지지율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지율의 격차 몇 퍼센트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지층의 구성. 긍정평가를 누가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하고 있고 부정평가를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양쪽 간에.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는 정치 저관여층이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뭐야 이거 경제 왜 이래 하면서 등을 돌렸어요. 이 대통령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지금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먼저 등을 돌린 쪽이 고관여층들입니다. MLB 파크 이런 데 대표적이죠. 다 보고 있어요. 그냥 시무룩하게 돌아선 게 아니라
뚜렷한 이유와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두 번이었었어야지 조국 사태 하나로 설명됩니까? 추미애, 윤미향, 이상직, 위성정당 뭐야 이거 다 기억도 못할 정도예요. 불과 몇 달 만에 박원순 또 있었고 오거돈 그래. 한 번에 나 같은 평론가도 한 번에 다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다면 문재인 지지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강력한 지지자들. 엄청난 결속력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다들. 근데 그게 다 될까요? 그것만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에서 50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올해 4월에 총선 직후에 조국에 대해서, 조국 임명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게 있었죠. 조국 임명 긍정이 25%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대깨문의 지분이다. 당시 시점에서. 나머지 25,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거둔 지지율이 50%였죠. 총선에서. 그러면 민주당, 대한민국 유권자가 4명 있으면 4명 중에 2명이 민주당 찍었고 그 2명 중에 1명은 민주당이 너무 좋아서 찍었고 나머지 1명은 국민의힘이 싫어서 겨우 찍은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그런 민주당에 머물러 있을까요?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느 정도는. 왜 머물러 있느냐? 저관여층이라서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추미애 때문에 등을 돌릴 사람이라면 이미 벌써 등을 돌렸을 것이다. 근데 이 정치 저관여층은 뭐 추미애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윤석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이거 가지고 대통령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문재인 정부 지지층을 구성하고 있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를 부정평가하는 절반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 중에 일부는 관성적 반대층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포함한 관성적 반대층. 뭘 해도 시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힘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일단 그쪽 세력이 쭈그러들었고 이 사람들이 악만 남았어요. 옛날에 민주당도 뭐 선거 지면은 계속 악만 남아가지고 빽빽거리고 그랬잖아요. 똑같아. 국민의힘 더하지. 지네 지지자가 지네가 지지한 정치인이 감옥에 갔으니까 2명이나. 얘네들은 힘이 안 됩니다. 얘네들이 설치면 설치할수록 민주당은 반사이득을 입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황교안이 2019년 3월에 미래통합당, 당시에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겁니다. 이들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어떻게 됐죠? 망했죠. 총선에서. 근데 변수가 생긴 것이 진중권이나 윤석열로 상징되는 사람들입니다. 크게 봤을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봤을 때 민주당 쪽에 가까워 보였던 명백하게 그래 보였던 인물들이 현 정부의 반기를 진중권은 반기를 든 것이고 윤석열은 그냥 지가 하는 일을 하는 건데 잘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가 하는 일을 하는 건데 수사의 근거가 있어서 반기를 든 것처럼 비춰져 버렸죠. 이러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그쪽에서도. 국민의힘의 관성적 반대층.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관성적 반대층.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층 포함한. 이쪽에서도 막 자기네들은 카드가 없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진중권 같은 사람이 그 소수냐? 아니라는 거죠. MLB 파크라든지 여기가 대표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야, 씨발, 나 원래 국민의힘 싫어했는데 민주당 이제 안 찍어.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무당층들이 제법 잡히잖아요. 무당층들을 민주당 지지자들, 월배들은 되게 우습게 알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월배들이 우습게 알아요. 왜냐? 야, 쟤네들은 소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투표도 잘 안 해. 그리고 투표를 하더라도 힘센데 붙게 돼 있어. 그때까지 우리가 지지율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홍준표 사고방식이죠. 홍준표가 딱 그거예요. 중도층은 힘센 데로 붙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홍준표가. 똑같아요. 민주당도. 둘이 거울 효과예요. 민주당은 김종인보다도 수준이 떨어집니다. 홍준표, 황교안 정도하고 수준이 비슷해 지금.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무당층한테 KBS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물어봤대요. 무당층한테. 이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대법원장 누구냐. 이런 걸로. 한 3가지 질문 정도로. 지금 국회의원 정수가 몇 명이냐. 총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걸로 정답을 맞춘 사람들을 따로 분류했어요. 무당층 중에서도. 이거를 KBS에서 표현하기로 인지적 무당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인지적 무당층을 갖고 한번 방송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인지적 무당층의 특징이 뭐냐면 현 정부에 관련된 정책과 이슈에 대해서 인지적 무당층의 절대 다수가 부정적입니다. 인지적 무당층을 블라인드 처리해놓고 이 사람들이 누구게요? 누구길래 찬성 반대 비율이 이 정도 나올까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아닐까요?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국민의힘 지지층보단 좀 덜하지, 반대 비율이. 하지만 엄청난 반대였다는 겁니다. 인지적 무당층이 아닌 무관심 무당층에 비해서도 정부 지지에 대한 반대가 높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골 때리는 것이냐,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라는 바운더리를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그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만나는 층이 어디죠? 정치에 무관심한 무당층도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아닐 겁니다. 다른 당을 지지하는 층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민주당이 마주칠 수 있는 층은 어디다? 인지적 무당층이에요. 근데 인지적 무당층과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 완전히 그 답변 성향이 분단이 돼버린 겁니다. 과거에는요, 현 정부 초기에는 중도층, 무당층한테 물어보면 찬성률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지한다, 긍정평가한다, 이 정책 좋아한다, 찬성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는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나눴을 때 진보 중도의 갭보다 중도 보수의 갭이 훨씬 클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중도 보수의 갭보다 진보와 중도의 갭이 훨씬 적고, 그 다음에 무당층에 중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진보도 있을 수 있고 보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무당층에서, 그것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무당층에서 민주당하고 선을 그어버린 흐름이 짙게 나타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겁니다. 첫 번째, 윤석열 가상대결 조사에서의 42% 지지율. 이것은 뭐냐? 국민의힘이라든지 범야권의 어떤 사람도 이만큼 쳐올리지 못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로 껴안을 수 없는 층들이 윤석열 쪽에 잠시 집결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관성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반대해왔던 보수 성향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박근혜도 수사하고 문재인 정권도 수사를 했단 말이죠. 중도층이 이쪽에 선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진보 성향이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 이런 쪽이 두루두루 폭넓게 만들어진 것이 윤석열 지지율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반대율인 것은 맞다. 이 반대의 차원이나 배경이라든지 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이 반대가 강력한 것은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올라갈 일이 안 보입니다. 이미 침을 뱉고 갈라서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찬성과 반대가 비등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반대쪽의 결집력은 떨어집니다. 반대쪽이.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반대파 중에는 진중권 같은 사람도 있고 변희재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둘이를 헷갈리는 게 민주당의 월배들의 지능이긴 한데 이게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 부정평가층은. 그래서 결집력이 좀 약합니다. 워낙에 다국적군이라서. 자, 그럼 거꾸로, 그럼 대통령 지지층은 굉장히 결집력이 센 거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관여층도 어느 정도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저관여층은 뭔가 자기들도 알아먹을 수 있는 어떤 계기, 사건이 있으면 떨어져 나갑니다. 박근혜 때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50대 59도에서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대한 긍정평가 여론은 유지될 건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유지될 것 같으면 유지된다고 해요, 저는. 제가 누굴 싫어한다고 해서 그쪽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양구 기자 전화통화해서 얼마 전에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요 지지층이 40대인데 40대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관계하고 현 정부하고 괴리가 생기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때문에 이 난리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동산 말고도 여러 가지로 불신해요. 도덕적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아직까지 민주당을 지지한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제법 적지 않은 수가 실망했습니다. 그게 지금 마지막 경고로 나타나고 있는 게 부동산으로 집약된 거예요.
대책을 설명할 수는 없는 사람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건 사람들이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그 소재로 선택된 겁니다. 부동산 때문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총체적인 거예요. 총체적인 건데 하나로 응집돼서 나타나는 게 부동산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동산은 도덕적 이슈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도덕적 이슈가 나타난다 했을 땐 저는 중저관여층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붙어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렇다면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을 긍정평가했던 25% 수준으로 정부 지지율이 수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이 한번 깎여서 혼이 나야 될 때 억지로 버텨왔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 굽히려다가 부러진다고. 문재인 정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하죠. 문재인 부정평가층은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구성이 돼 있는, 극우부터 극좌까지가 다 있는 게 문재인 부정평가층이라서 이것을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거죠. 왜냐? 정부 지지율이 50%가 안 되더라도 우리를 반대하는 애들끼리 뭉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는 40만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계산은 40만 먹으면 나머지 60이 단합할 일은 절대 없다. 60 중에서 일부는 진보정당 지지할 거고 일부는 뭐 국민의당이라든지 이쪽을 지지할 거고 일부는 기권할 거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40보다는 덜 나오는 것이고 아무리 못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반집 차이로 이긴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그리 틀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표 계산만 졸라 머리가 늘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지지층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겁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40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이 너무 못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깨끗하게 봐줄 거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근혜 지지층 한때 콘크리트였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도 있는데 뭐 이쪽이 이렇게 결집하겠다는데 왜? 이러고 있어요. 박근혜 콘크리트도 무너졌습니다. 금 조금 가기 시작하니까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럴 가능성은 자기들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별의별 잘못을 다 하고도 민주당 20년 장기 집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저는 뭐 그것 때문에 제 속이 썩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의 좌파 지식인들이 자민당 치하에서 얼마나 잘 견딥니까? 저도 그렇게 살면 되죠. 지식계는 또 그런 사람들이 살기가 쉽습니다. 정부하고 반대되는 사람도. 근데 그냥 저는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완전 문재인 2가 되는 것처럼 국정을 쇄신하든지 아니면 이 팽팽한 교착 상태 50대 50의 대결에서 결국 먼저 힘이 빠지는 쪽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수라 발발타.